100만 명의 인생이 무너진 날, 베트남은 역사상 가장 차가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만 들으면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오토바이에 올라타던 30만 명의 가장이 있고, 그들이 퇴근길에 사가던 따뜻한 반미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거대 기업의 결정이 단순한 경제적 지표의 하락을 넘어 한 국가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그 처절한 기록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느 기업이 공장을 옮겼다는 비즈니스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일터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이들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죠. 삼성전자의 베트남 철수 선언.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베트남 전역에 불러온 파급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30만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증발했고, 그들과 연결된 협력업체, 식당, 숙박업소, 그리고 교육시설까지 포함해 무려 100만 명의 생계가 단번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한 기업의 결정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기업이 국가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의 자본은 국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본은 오직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뿌리를 내립니다. 그 토양이 오염되고 신뢰가 깨졌을 때 기업이 내리는 결정은 그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도 냉혹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번영에 취해 본질을 잊어버린 이들이 치러야 할 오만의 대가는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한번 신뢰를 잃은 국가가 과연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조롱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욕망과 오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희생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55분간의 여정 끝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시게 될까요? 기업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뢰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2000년대 후반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쏠렸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당시 중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미중 갈등의 전조가 보이던 시기, 글로벌 기업들은 포스트 차이나, 즉 넥스트 차이나를 찾아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때 베트남은 가장 완벽한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젊고 성실한 노동력,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을 환영하는 정부의 열린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인세 면제, 토지 사용료 감면, 인프라, 우선 구축 등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은 누구보다 과감했습니다. 2008년 삼성전자가 베트남 박린성에 첫 스마트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세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단일 기업의 투자로는 베트남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이 투자는 곧 경이로운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20%에서 25%를 삼성 혼자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 기업이 한 나라의 GDP 성장을 견인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삼성의 투자가 시작되자 전 세계의 협력업체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형성되고 베트남은 순식간에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도시의 변화는 눈부셨습니다. 빵린과 타이응우엔, 원래 이 지역들은 소가 풀을 뜯고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들어서고 10년 만에 이곳은 베트남의 경제 심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6차선 왕복도로가 뚫리고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공장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삼성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았고 그 돈은 다시 지역 경제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시골에서 상경한 청년들은 삼성 공장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번듯한 집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근처에는 이들을 겨냥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즐기는 식당가와 아이들을 위한 영어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지급하는 월급날이면 지역 재래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박린성 주민 중 150만 명 중 100만 명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삼성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이 성장에 취해 있었습니다. 매년 6%에서 7%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 지표를 보며 자신들이 세계 경제의 주역이 되었다고 믿었죠. 삼성 덕분에 외환 보유고가 쌓이고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가자 베트남 관료들 사이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삼성을 키워준 것 아닌가? 삼성이 우리 없이 어디로 가겠어? 라는 오만이 싹트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사랑했던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이 당연시되면서 이 소중한 가치는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넥스트 차이나라는 찬사에 취한 나머지 그 찬사가 언제든 다른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베트남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성장의 정점에 이르면 기형적인 태도가 나타나곤 합니다. 베트남 경제의 수명이 늘어나고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현지 관료들의 인식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처음 삼성을 유치할 때 보여주었던 간절함과 세심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당연함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어느 순간부터 삼성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오만한 생각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삼성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현금 인출기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세 혜택 기간이 끝나가자 파격적인 연장 대신 무리한 기술 이전 요구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베트남에 이렇게 큰 공장을 두고 있으니 당신들의 핵심 기술도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인상 카드도 수시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핑계로 삼성에게 약속했던 보조금마저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죠. 삼성이 수조 원을 투자해 지어놓은 인프라를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소한 허가권 하나까지도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태도의 변화는 실무진부터 고위층까지 일관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투자 서밋에서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베트남 경제부 고위 관료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국 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버는 수익이 얼마인데 이제는 우리가 삼성을 먹여 살리는 것과 다름없다. 삼성이 떠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글로벌 기업은 줄을 서 있다.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조 원을 투자한 기업을 향해 너희가 아니어도 대안은 많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정부. 과연 어떤 기업가가 그 나라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싶어 할까요? 투자자들의 시점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을 베트남 정부의 자신감이 아니라 리스크로 해석했습니다. 국가가 기업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건 그 나라의 사법 시스템과 정책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베트남이 선을 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경고 신호는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내부에선 이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지 언론들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경제주권 확립이라며 칭송했습니다. 관료들은 삼성의 침묵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이라 오해했습니다. 삼성이 보낸 무언의 신호들을 베트남은 무시했습니다. 삼성이 현지 채용 규모를 조절하고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도 관료들은 그것이 밀당 밀고 당기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밀당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오직 수익과 안전을 계산할 뿐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갑의 위치에서 고압적인 요구를 이어갈 때 삼성의 내부 리포트에서는 이미 탈베트남이라는 단어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이 무례함이 되었을 때 신뢰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이 가진 노동력이라는 자산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노동력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라는 점을 망각했습니다. 오만의 대가는 그렇게 소리 없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존재합니다. 삼성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그것은 바로 2024년 여름에 발생한 전력 차단 사태였습니다. 당시 베트남 북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전력망은 한계에 다다랐고 정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선택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에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30분 뒤에 전력을 차단하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조 원에 달하는 정밀 장비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첨단 공장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공정은 한번 멈추면 그 안에 있던 모든 부품과 웨이퍼를 폐기해야 합니다. 장비를 다시 가동하는 데만 며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설비를 멈추는 데 준 시간이 고작 30분이었던 겁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기계를 안전하게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30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전기는 끊겼고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라인 안의 부품들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공장 안에서 직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피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공급은 불규칙하게 반복되었고 삼성은 매번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테니 공장 전용 LNG 발전소를 짓게 해달라. 국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하겠다. 이건 기업이 국가에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생존책이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민간 자본으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검토 중이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관료들은 이 상황을 해결해줄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돈이 많으니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심지어 전력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같은 외국 기업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국수주의적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손실보다 삼성의 가슴을 더 깊게 찌른 것은 자신들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존중받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과 베트남 정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조각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최악의 재앙입니다. 내일 전기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나라, 기업의 손실을 방관하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 아래에서 누가 수조 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겠습니까? 박링과 타이응우엔의 공장 마당에는 가동을 멈춘 장비들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 침묵을 상황이 진정되는 중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의 본사 내부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숙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력 차단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정부의 행정 능력과 기업 보호 의지가 실종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이 제안한 발전소 건설안이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 방치되고 있을 때 삼성의 시계는 베트남을 떠나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신뢰가 깨진 자리에 남은 것은 냉정한 탈출 계획뿐이었습니다. 전력 차단 사태 이후 삼성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전처럼 현지 관료들을 찾아가 혜택을 요구하지도 언론을 통해 불만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두고 삼성이 우리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의 침묵을 평화로 오해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삼성의 행보는 그야말로 침묵의 철수 준비였습니다. 밤마다 박링과 타이응우엔의 공장, 단지 뒷문에서는 번호판이 가려진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지어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수출 물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삼성의 핵심 생산 설비와 정밀 기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정부의 눈을 피해 가장 핵심적인 기술 자산부터 서서히 해외로 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이 삼성의 시선은 이미 인도로 향해 있었습니다. 삼성 회장은 조용히 인도의 뉴델리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인도 총리와의 3시간에 걸친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너희가 아니어도 대안은 많다고 조롱하는 정부고 다른 한쪽은 삼성이 우리에게 온다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정부입니다. 인도는 베트남의 실수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베트남이 거부했던 전용 발전소 건설권은 물론 파격적인 현금 보조금과 법인세 면제 혜택을 즉석에서 약속했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 한 대당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인도의 제안은 베트남의 고압적인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삼성은 이 3시간의 회담으로 베트남에서의 15년 세월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도가 제시한 조건은 베트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인도는 단순히 땅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삼성을 자신들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현금 인출기로 볼 때 인도는 삼성을 국가 성장의 엔진으로 보았습니다. 이 소름 돋는 침묵의 기간 동안 삼성은 현지 인력의 구조조정도 소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신규 채용을 완전히 중단했고 퇴사하는 인원을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척하며 베트남 정부를 안심시켰습니다. 베트남 관료들이 여전히 고층 빌딩에서 와인을 마시며 삼성이 다음엔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논의하고 있을 때 삼성의 핵심 데이터와 설비는 이미 인도의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가장 무서운 대답입니다. 기업이 불만을 말할 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입을 닫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침묵이 가진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본이 얼마나 차갑고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의 어둠을 틈타 움직이던 컨테이너들은
단순한 장비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삼성은 그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착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전 세계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침내 침묵이 깨졌습니다. 삼성이 공식적으로 베트남 내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인도와 타 국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베트남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단순한 일부 물량 조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그것이 실질적인 철수의 시작임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삼성 한 기업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잇는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 둥지를 틀었던 1200여 개의 협력업체들이 동시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원청업체가 물량을 빼면 하청업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발표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인도로의 동반 이전을 선언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쇄 반응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글로벌 투자 시장은 베트남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은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즉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함. 이 한 문장은 베트남을 기회의 땅에서 위험한 도박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연쇄 투자 중단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던 애플의 협력사들, 인텔, 엔비디아 같은 IT 공룡들은 준비했던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보류했습니다. 삼성 같은 거대 기업도 전력 통보 30분 만에 당하는데 우리가 가면 무사하겠느냐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하이테크 국가로의 도약은 삼성의 철수 선언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더 처참했습니다. 베트남 증시는 연일 폭락했고 외국인 투자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베트남 동화 가치는 곤두박질 쳤으며 수입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삼성 측에 면담을 요청하고 뒤늦은 혜택을 약속했지만 차갑게 돌아선 기업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변심이 아닙니다. 오만함이 만들어낸 신뢰의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이 가진 노동력과 영토가 절대적인 무기라고 생각했지만 글로벌 자본에게 그것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이 떠난 빈자리는 단순히 공장 건물이 비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 가치가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빵린과 타이응우엔의 거리는 이제 오토바이 부대 대신 짐을 싸는 트럭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1200곳의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떠나면서 그곳에 고용되었던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도미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영향은 기업을 넘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번영의 상징이었던 박민성은 이제 붕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베트남의 미래가 태동하는 가장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공장 라인이 쉼없이 돌아갔고 거리는 삼성의 푸른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의 활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수만 대의 오토바이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며 이 도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기괴할 정도의 정적과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한때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며 밤늦도록 불야성을 이뤘던 식당가는 이제 임대 문의가 붙은 차가운 셔터들로 가득합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고 거리의 가로등조차 예전처럼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월급날이면 활기가 넘치다 못해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하루 종일 손님 한 명을 기다리며 텅 빈 골목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희망이 서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일의 끼니와 당장 닥쳐올 공과금을 걱정하는 깊은 절망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30만 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은 이 숫자의 무게를 정말로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경제 뉴스에서 실업률 수치가 몇 % 올라갔다고 보도하는 건조하고 딱딱한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것은 30만 명의 성실한 가장들이 가족을 지탱하던 든든한 경제적 기둥이 통째로 뽑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파편은 고스란히 그들과 연결된 100만 명의 가족에게 튀었습니다. 100만 명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아이가 큰 꿈을 키우며 다니던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뜻이며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어느 늙은 부모가 당장 시급한 수술을 포기하고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또한 단란했던 수많은 가정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생의 길로 비참하게 나서야 한다는 잔인한 삶의 현장입니다. 도시의 외형 또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 공장 근처에 우후죽순 들어섰던 화려한 아파트 단지들을 보십시오. 삼성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평생 모은 쌈짓돈에 거액의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지었던 그 아파트들은 이제 가격이 폭락해 팔리지도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던 장밋빛 미래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텅 빈 공터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평생의 꿈을 걸고 퇴직금까지 전부 털어차렸던 영어학원, 세탁소, 카페, 편의점들은 이제 헐값에 매물로 나왔지만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관료들이 저질렀던 찰나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아무런 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거리는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파멸의 정적이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무게가 짓누르는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렸던 그 눈부신 번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성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강력한 침략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믿고 세웠던 내부 지도자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기업이 망하지, 기업이 없다고 우리가 망하겠느냐던 관료들의 근거 없는 호기는 결국 100만 명의 피눈물로 되돌아왔습니다. 흔히들 기업은 오로지 돈을 쫓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자 숙명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거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은 바로 신뢰입니다. 내 소중한 투자가 국가의 법적 보호를 철저히 받을 것이라는 믿음, 정부가 어제 한 약속을 내일도 변함없이 지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줄 진정한 파트너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한번 툭 끊어지는 순간 기업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정한 모습으로 등을 돌립니다. 단 한 조각의 미련도 눈물도 없이 말이죠. 이제 베트남은 스스로에게 처절하고도 반복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시 예전의 그 영광스러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세대의 희생이 더 필요할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냉혹한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떠난 자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처음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던 때보다 수만 배, 아니 수억 배 더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번 배신당한 투자자는 다시는 그 땅을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뢰를 쌓아 올리는 데는 15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조 원의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30분의 일방적인 전력 차단 통보와 몇 마디의 오만한 발언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삼성이 비정하고 냉정하게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베트남 정부가 스스로 무덤을 판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코 변하지 않는 준엄한 진실은 있습니다. 국가는 기업을 필요로 하고 기업은 신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사라진 빈자리에 남는 것은 화려한 통계 수치 뒤에 가려진 100만 명의 처참하게 무너진 살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만의 대가는 이토록 가혹하고 집요하게 한 나라의 뿌리를 뒤흔듭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방린의 꺼진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소리와 누군가의 흐느낌뿐입니다. 기업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니다. 이 평범하고도 준엄한 진리를 망각한 대가는 오늘날 베트남이 짊어진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오늘 어떤 문장이 남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방인의 풍경은 단순히 한 지역의 경제적 몰락을 넘어서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파트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도덕적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관료들의 책상 위에서 결정된 오만한 정책 한 줄이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베트남에서 떠난 것은 단순한 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트남이 쌓아올린 현대화의 공든 탑에 가장 핵심적인 벽돌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베트남은 이제 더 가혹한 조건을 감수하며 다른 기업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그 어떤 기업이 선뜻 손을 내밀겠습니까? 박린의 시장 어귀에서 만난 한 상인은 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성이 다시 올까요? 그 질문에 차마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깨지기는 쉬워도 다시 붙이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기업의 복귀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풍요롭고 안전했던 신뢰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기업과 국가 사이에서도 가장 강력한 화폐는 결국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 화폐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는 아무리 거대한 자본이 들어온다 해도 결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눈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직 신뢰만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